신상 언박싱. 쏟아지는 신상 중에 엄선해 여러분께 언박싱해드리는 신상 언박싱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위치는 어디쯤인가요? BTS가 빌보드 차트를 휩쓸고 봉준호 감독이 감독상과 작품상을 타고 윤여정 씨가 여우주연상을 타는 문화강국. GDP 세계 9위 경제강국. 그러면 우리는 선진국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까요? 선진국이란 단어가 가진 진짜 의미 그리고 과제에 대한 이야기 오늘 신상 언박싱에서 나눠볼게요. 눈 떠보니 선진국의 저자 박태웅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책 굉장히 핫하던데요. 아, 예, 그렇습니다. 자랑 좀 해주세요. 정치 사회 베스트셀러 1위. 예, 그거는 네. 한 달 넘게 하고 있고요. 몇 수 찍으셨어요? 그 몇 세가 사실 약간 의미가 없는 게 네. 보통 1000부, 2000부 찍는데 네. 출판사에서 5000부도 찍었다가 10,000부도 찍었다 세상에. 그러고 있어서. 제가 또 여기서 예. 깨알 홍보를 하자면 눈 떠보니 50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몇 세 찍었는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제가 눈 떠보니 50의 작가인데 세상에 예.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아, 네네. 근데 이 책이 너무 핫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책에 대한 언급을 하셔서 저도 한번 읽어봤더니 정말 내용이 좋아서 오늘 작가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자, 코로나 때문에 사실 힘든 분들이 많으셔서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런 표현이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코로나19를 통해 이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위상을 확인하게 된 건 사실이죠. 그렇죠. 작가님. 네. 근거를 좀 대주세요. 우리가 눈 떠보니 선진국이다. 사실은 앞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코비드19라는 게 거대한 대역병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를 보자면 뒤늦게 찾아온 성인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몹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자기 몸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이번 대환난을 맞아서 어이구 이거 뭐야 우리가 이렇게 컸어라는 걸 자각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우리가 눈도 못 마주친다고 생각했던 영국, 프랑스, 미국이 너무나 맥없이 무너지는 한편에서 대한민국이 기가 막히게 잘한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를테면 그 영국의 사망자 수가 우리나라 전체 감염자 수보다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도 100만 명당 그 감염자 수나 100만 명당 사망자 수가 한국은 다른 나라 같아요. 그냥 비교가 안 되죠. 네네 지금. 압도적인 숫자여서 그런 것도 있는데다가 반도체, 배터리, 조선, 그다음에 뭐 문화, 드라마, 넷플릭스도 지금 한국 드라마 없으면 못 돌아간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한국 사회 전체가 동시에 어떤 성인식을 겪게 된 그런 게 아닌가. 거기다가 심지어는 이제 유엔 경제총회라고 하는 웅크타드가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렸는데 이게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서 올렸거든요. 네. 그게 웅크타드 창설 이래 처음이에요. 아하. 네, 그러니까 증거는 좀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말하는 거 있잖아요. 도움을 받던 국가에서 유일하게 도움을 그렇죠. 주는 국가로 유일하게. 바뀌었다. 네네. 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높은 위상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작가님이 이 책을 좀 청취자분들께 선물로 드리려고 가져오셨어요. 방송 네. 들으시면서 이 책 좀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박태웅 작가가 지은 눈 떠보니 선진국 이 책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몸집만 불려서는 안 되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다. 시기에 맞는 국정 지표가 필요하다. 지금 한국 사회에는 중산층의 비율이라는 선진의 지표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몸집이 커 이것만으로 지금 자족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문제의식 속에 눈 떠보니 선진국 책을 쓰신 게 아닌가 싶은데 왜 이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뭐랄까 그 전부터 그 우려가 있었는데 우리가 후발 추격국으로서 앞만 보고 맹렬하게 달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을 차려 보니까 이제 꼭대기 올라와 있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 그
빠뜨린 것들이 많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후발 추격국으로서는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지만 선진국으로서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전략들이 있어요. 그걸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두 가지를 잘 하지 못하면 기가 막히게 빠른 속도로 올라왔던 그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추락해버릴 수가 있다 하는 걱정이 늘 있었어요. 근데 마침 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전체 사회가 동시에 성인식을 치르게 된 시점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 그래서 단군 이래 처음 맞는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계속 머무르면서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자. 그런 문제의식으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으니 옆도 뒤에 얼마나 놓친 사람 주제들이 그렇습니다. 많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우리 옆과 뒤를 보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규모로서는 나갈 수 없는 네. 상황이니 네, 네. 이제는 좀 멈춰서 우리의 상황을 좀 뒤돌아보자라는 의도셨던 것 같아요. 네. 책을 좀 제가 한 구절 읽어보면 한국은 세계 최고의 후발 추격국이었다. 한국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미친 속도로 앞선 나라들을 따라잡았다.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를 물을 필요가 없었다. 언제나 베낄 것이 있었고 선진국이 앞선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단지 어떻게뿐이었다. 정답은 늘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었다. 왜라고 물어본 적이 없이 수십 년을 어떻게를 풀며 여기까지 왔다. 이제 왜를 물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후발 추격이 갖고 있는 큰 강점이 있는 게 왜를 물을 필요가 없어요. 답이 네. 항상 베낄 게 일본, 미국 아니면 일본, 그렇죠. 독일을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회 전체가 어떻게 최적화된 상태예요. 이를테면 교육을 보면 정답이 밖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주입식, 반복, 암기 교육이면 충분했습니다. 답이 여기 있으니까 너는 그렇죠. 이것을 외워라.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사지선다를 줘요. 아하. 이 안에 답이 있으니 네가 골라봐라. 근데 선진국이 됐다는 것은 더 이상 앞에 남아있는 나라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답을 만들어야 하는 그렇죠.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후발 추격국은 뭐가 좋냐면 앞에 도로가 나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 맹렬히 달리기만 하면 되는데 선진국 궤도에서 앞에 몇 나라가 없다는 얘기는 광야에 서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없어서 길을 만들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왜 여기로 가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달려야 하나를 물을 수가 없어요. 길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죠. 묻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최적화돼서 교육 자체도 규격화, 표준화, 대량 생산에 그러니까 산업화에 최적화된 형태로 교육을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가 돼버렸잖아요. 그 불확정성만이 유일하게 확정적인 것이다라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어떻게와 산업사회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을 계속 밀고 앞으로 더 나갈 도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속도계만 보고 우리가 달려왔는데 이제 동시에 나침반이 필요한 때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눈떠보니 선진국 이 책이 지금 나침반의 역할을 많은 분들에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국 사회의 고장난 인센티브 시스템이 굉장히 문제다. 네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이제 어떤 회사나 왕조가 돌아가는 꼴을 보고 싶으면 상벌을 어떻게 주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가치의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장이 네. 술을 먹으러 가서 자 이제부터 심탄회하게 그동안 있었던 불만 다 얘기해보라고 한다고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평소에 이 양반이 정말 허심탄회한 사람이었고 뒤끝이 없고 성과를 내면 상을 주고 게으르거나 잘못하면 벌을 주는 사람이었으면 술자리가 아니었어도 그렇게 말을 했을 거고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네. 없었겠죠. 그리고 자기한테 아부를 해야 좋아하고 같이 골프 치러 다녀야 좋아하고 술 같이 먹어야 좋아하고 이런 사람을 좋아했으면 아무리 허심탄회하게 말을 하라고 해도 네. 회사가 몇 년 뒤에 보면 무능한데 아부 잘한 사람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회가 그러면 지금 어떤 상벌 구조를 갖고 있는 데를 보면 미래의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돼 있을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고장난 시스템이 많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는 돈을 많이 떼먹을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상을 줍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경제사법원 재판 통계를 보면요. 1,300여 건의 재판이 있었는데 범행 액수가 300억 원이 넘었던 11명은 전원 집행유예로 나와버립니다. 거기다가 직위를 따라서 따져봐도
총수 경영자 최고위층은 70% 넘게 집행유예를 빠져버려요. 네. 이 상벌 구조가 주는 메시지는 명백합니다. 그렇죠. 돈을 떼먹으려면 300억 이상 떼먹어야 네가 안전하다. 그다음 판검사 기소율도 마찬가지인데요. 검사가 저지른 사건을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기소율이 0.13%예요. 네. 판사도 0.4%인데 일반인은 40%가 넘어요. 그러니까 판검사들은 99% 이상이 뭔 죄를 지어도 아예 기소도 되지 않는다.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이런 상벌 체계는 판검사들이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하나만 더 예를 들면 한국 사회 산재 사망률이 OECD 최상위권인데 1등을 많이 했고요. 5위권 밖으로 빠져나간 적이 없어요. 너무 마음 아픈 네,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고용노동부가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산재 상해 사망 사건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이 전체 3%가 안 돼요. 절대 다수가 집행유예 아니면 벌금형인데요. 그렇죠. 벌금형의 문제가 평균액이 자연인이 420만 원, 법인이 448만 원이에요. 거기다가 가중처벌도 안 돼서 한 회사에서 몇 번씩 나가 죽어도 벌금은 계속 420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작가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신뢰를 없애는 요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작가님이 이 책에도 신뢰 자본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네. 한 사회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게 이 신뢰 자본이다라고 강조하셨어요. 신뢰 자본 조금 더 설명을 하신다면요. 신뢰 자본이 작동하는 가장 그럴듯한 예가 서울역의 KTX인데요. 네. 우리가 KTX가 표가 몇만 원 하는데 그 검표를 하지 안 않잖아요. 하죠. 그냥 쓱 들어가서 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옛날에는 명절에 1시간이나 1시간 반 전에 나갔어야 됐어요. 검표하느라고 줄을 서느라고. 그렇죠. 근데 검표를 가령 그 100만 명쯤이 1시간 정도를 쓰면 100만 시간이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신뢰 자본이 축적돼 있는 사회가 아니면 알고도 못합니다. 그 검표를 안 했더니 모조리 무료로 타더라. 뭐 임승차들 해버리면 못하는 거잖아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 신뢰 자본이 중진국과 선진국을 가르는 절대 반지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한국은 사실은 일반 시민사회에서는 신뢰가 굉장히 두텁습니다. 맞아요. 네. KTX의 표도 그렇고 카페에서 노트북을 자리를 만다고 놔두고 맞아요. 그다음에 지하철에서 가방을 선반에 놓고 잠이 들어버리잖아요. 외국인들이 너무 놀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지하철하고 서울역 이런 데 딱 멈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로 올라가면 그 마이클 존스턴이라는 그 부패 전문학자가 한국을 엘리트 카르텔이 부패한 사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들이 죄를 크게 짓는다는 거죠. 그 아까 예를 들었듯이 그 경제사범들을 보면 300억 이상이 넘으면 다 집행유예를 빼버리고 판사검사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아예 기소도 안 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기껏 시민들이 축적해놓은 거대한 신뢰 자본을 못 써먹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뭐 신뢰도 특히 검찰, 언론, 뭐 종교까지도 네. 그 신뢰 점수가 지금 바닥인 거 네, 우리가 네, 지금 네. 목도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신뢰 자본의 연장선상이었던 건데 R&D 자금의 관리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라고 지적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보통 이제 R&D 자금이 많아야지 연구도 많이 하고 투자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이 지적이 신선했어요. 네, 이게 국가에서 R&D로 투자하는 돈이 20조가 넘거든요. 아우, 또 엄청 20몇 조가 되는데 네. 국가에서 민간에게 R&D 자금을 줄 때는 어떤 경우인가를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로는 들어가는 자본이 너무 커서 한두 개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그렇죠. 사이즈일 때. 네. 두 번째로는 현재 한국에 시장이 없어서 개발할 이유는 없지만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큰 기회가 있을 때. 혹은 성공 확률이 되게 낮아서 민간이 하긴 어렵지만 성공한다면 큰 리턴이 기대될 때. 네. 이 세 가지를 합하면 셋 다 굉장히 어려운 프로젝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 전체가 세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여기에 한번 R&D를 걸어보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국가 R&D 성공률이요. 96%가 넘어요. 이 무슨 뜻이겠어요? 굉장히 높은 거 아니에요? 낮은 거예요? 96%면? 높으면 안 되는데 높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게 영수증까지 다 풀칠해서 자금을 쓰면 내놓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원들이 실제로는 그 연구에 들이는 시간보다 이 회계 처리하는 데 드는 시간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저 무슨 말인지 너무 알 것 네. 같아요. 그만큼 감시를 하면서 네. 실제로 결과는 다 성공으로 쳐버린다는 거예요. 아, 그럼 무슨 R&D가 되겠어요. 그 영수증 철하느라 시간 다 보내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나쁜 게 네. 서울역하고 비교하면 검표를 다 한 다음에 막상 무임승차가 잡히면 내보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사람을 믿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야구로 치면 그 10번 나가서 3번만 안타를 치면 연봉이 10억이 넘어요. 네네. 3할이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인 거예요. 4할은 아무도 못했어요. 딱 한 명 한국 프로야구 초기 한 명이 한 적이 있는데 그건 뭐 초기니까. 그러니까 R&D도 사실은 10%에서 20% 사이로 성공하기만 하면 그동안 넣었던 투자비를 다 빼고 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신뢰 자본이 없으니까 엄청나게 사람을 괴롭혀서 회계 처리를 다 하게 만들고 꼼꼼하게 들여다본 다음에 다 성공하고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죠. 최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70년대, 80년대 때 우리나라 부정부패 지수가 굉장히 높았고 아주 1차원적으로 그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은 때도 있었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의 전제 조건은 지금 우리는 눈 떠보니 선진국이 됐으니 맞습니다. 거기에 거기에 맞게 신뢰 자본을 축적해서 맞게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중에 하나가 R&D에 드는 비용을 R&D에 드는 비용이 너무 높다. 관리 비용이. 네, 관리비가 너무 높아요. 관리 비용이 너무 높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이 책을 보면서 이 작가는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지식을 갖고 있나 하셨는데 IT 쪽에 오랜 시간 일하셨죠, 작가님? 네, 저는 주로 IT에서 일했습니다. 거의 초기 멤버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제 인터넷 업계로만 보면 걸어다니는 화석 같은 거. 걸어다니는 화석 같다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AI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재원을 하셨어요. 네. 결국은 AI 사업이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일 텐데 AI 정책 부분에 여러 조언을 책에 쓰셨는데 핵심 키워드들이 뭐 상생, 신뢰, 희망, 기회 뭐 이런 인간적인 것들이었어요. 이거 무슨 네. 뜻입니까? AI가 그 전까지의 기술하고 다른 점은 네. 이게 스며드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그 많이 듣는 얘가 AI하고 로봇이 일자리를 다 뺏어가 버릴 거다. 맞아요. 이런 말을 하고 인간이 AI에 종속될 거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AI는 스며들어서 보이지 않는 기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애플에서 그 카드를 발급하면서 신용평가를 할 때 AI를 집어넣는데 그 사람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남자다 여자다 젠더 구분을 할 수 있는 요소를 다 빼고 집어넣었어요.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굉장히 성차별적인 걸로 나왔어요. 잠재되어 있는 패턴에서 여전히 과거의 성차별이 묻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디에 어떻게 묻어 있는지를 인간의 판별해낼 도리가 없어요. 그렇네요. AI가 지가 알고리즘을 토해낸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애플에서 그 알고리즘 자체를 폐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고 스며들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한 건데 네. 그래서 인간이 처음부터 AI와 로봇이 인간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잘 지켜보고 그 방향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너무 위험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인간 위에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AI는. 네. 얘는 근데 너무 그 암묵적인 패턴들을 잡아내서 암묵적으로 적용이 되게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나왔던 어떤 기술보다도 더 위험한 기술이에요. 아니 그래서 저도 저희 프로그램에서 AI 시대의 윤리 뭐 이런 거 많이 다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AI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네. 기술만이 아니라 네.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여러 요소들을 반영해서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굉장히 그 고장이 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그 OECD 조사가에 따르면 세계 22개국 15만 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 성인의 그 문해율, 그러니까 실질 문맹률이 세계에서 최고다. 실질 문맹률이 네네. 우리 문맹률 제일 낮다고 엄청 자랑하는데. 그건 글자를 읽고 쓰는 걸 말하는 거고요. 맥락을 읽고 맥락을 해석하는 능력이. 경우가 세계 최고인데 이게 되게 이상한 게 다른 나라들은 30에서 35세에 가장 높은 독해력을 나타낸 다음에 서서히 감소하는데요. 네. 한국만
20대 초반에 정점을 찍은 다음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격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책을 읽지 않은 채로 나이가 들면 독해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아하. 건데 한국의 과도한 입시 교육과 주입식 교육이 애들을 공부에 염증을 느끼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너 이래도 책을 읽을래 하는 교육인 거였던 거죠. 거기다가 또 하나 그 OECD에서 국제학업 성취도 피사 조사를 하는데 디지털 세상에서의 문해력 개발이라고 해서 그 디지털 문해력을 조사하는데 여기서도 피싱 메일 여부 식별을 통해서 정보 신뢰성을 평가한 테스트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요. 주어진 문장에서 사실하고 의견을 식별하는 능력에서 또 최하위를 받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의 가짜뉴스가 왜 이렇게 창궐하나를 알 수 보여주는 있네요. 단서가 되는 거죠. 이게 다 왜 그렇게 됐냐면 주입식 입시 교육이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 AI를 하겠다, 뭐 뭘 하겠다 이전에 문해력이 돼야 되는데 그게 돼야 공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 AI도 결국은 인간의 기본됨, 교육, 입시 교육이 아닌 네네네. 인간의 그런 교육이 바탕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고 그 성공의 방향이 옳은 것도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AI에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지금 많은 분들이 책 신청해 주고 계신데 5357님 우리가 어떻게 선진국 됐는지 책 읽어보고 싶습니다. 3835님 눈 떠보니 선진국 꼭 읽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만큼 우리 국민들의 행복지수도 높아졌으면 좋겠네요 하셨어요. 행복지수 이거 어떻게 높일 수 있습니까? 정책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작가님? 네, 저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후발주격으로 미친 속도로 달려오면서 유일한 지표로 삼았던 게 GDP인데요. 그게 사람으로 치면 키를 늘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릴 때는 키를 재는 게 맞아요. 살이 좀 쪄도 키로 가니까. 근데 나이가 30이 넘은 사람이 아침 저녁 키를 재면서 의미가 없죠. 내가 왜 이렇게 키가 안 크지 하면 미친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지금은 GDP 말고 실제로 측정해야 될 지수가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조세 재정 정책에 따른 빈곤 탈출률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 빈곤 탈출률 지표를 보면요. 우리나라 OECD 평균이 한 61%쯤 되는데 한국 20%대 초반이에요. 이건 너무 속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냐면 한국의 조세 재정 정책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시민들이 빈곤을 탈출하게 하는 데는 거의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가 없는 것과 같다. 아하. 그런데 이건 GDP를 아무리 들여다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결과도 있는데 그 사회후생지수라는 게 있어요. 뭐 문맹률이라든가 조기 출산율이라든가 범죄율이라든가 뭐 행복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얘를 GDP하고 비교하면요. 별 관계가 없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GDP가 낮아도 행복한 나라가 있고 GDP가 높아도 불행한 그렇죠. 나라가 있는데 네. 이걸 빈부격차하고 비교하면 네. Y는 X에 맞먹는 상관관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OECD나 IMF에서도 단일 변수로서 경제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빈부격차다라는 리포트를 내놓습니다. 2014년도에.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중산층의 비중이라든가 중요하죠. 빈부격차라든가 하는 것을 GDP 대신에 그러니까 더 이상 키를 재지 말고 그 허리 둘레를 재고 아하. 이런 식으로 어른에 맞는 그렇네요. 지표를 가져가는 게 그 누가 키를 재고 있겠어요? 사람 넘으면 그런 재면 안 되죠. 혈당을 재고 네. 혈압을 재고 맞습니다. 허리 둘레를 재야죠. 그러니까 국민들도 요즘 행복에 대한 개념, 잘 사는 거에 대한 개념들이 예전하고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정부의 정책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후발 추격국의 관생을 조금도 못 벗어나고 그렇네요. 있는 거죠. 네. 지금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참 아쉬운데 우리 0652님은 아이들 학교에서 줌으로 독서 모임하고 있는데 이 책으로 함께 토론하고 싶다고 보내주셨고 그리고 6817님도 눈 크게 뜨고 이 책 읽어보고 싶다. 1153님 자영업자나 중산층 아래로 추락하는데 나라는 선진국이라니 이 책 꼭 보고 싶네요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또 들어 있습니다.
아유, 작가님 오늘 시간이 아쉽네요. 저희 네.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고 네. 조금 더 구체적인 재연에 대한 이야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눈 떠보니 선진국의 저자 박태웅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